오늘 이 테이블에 함께한 작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에 질문을 던졌던 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오늘날 누구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드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종의 기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대 뒤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난 것이지요. 책의 전체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연 선택의 수단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길지요?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이 말하려는 핵심 두 가지, 바로 자연 선택과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적으로는 가장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윈 선생님의 본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표현은 이후 허버트 스펜서가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이라는 말을 쓰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적응하는 자, 즉 환경에 더 잘 맞추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화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연은 전쟁터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질문에 대한 수많은 생명들의 해답의 기록입니다. 그 말씀이 참 인상 깊네요. 그러면 책의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순히 이론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입니다.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위 선택, 즉 인간이 가축이나 식물을 선택적으로 교배하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할 것이기에 인간이 행한 선택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에서 관찰된 종의 변화, 생존 경쟁, 다양성, 생식적 격리, 지질학적 증거, 화석 기록, 생물의 분포, 유전적 유사성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사례와 실험, 논리를 동원하여 전체 이론을 서서히 쌓아 올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과학 논문이 아니라 한 권의 이야기처럼 썼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이 책을 단지 학문적 증명만이 아니라 자연의 섬세한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라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런 책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네, 고백하자면 저는 이 책을 20년 동안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논리를 다지고 증거를 모아도 그것이 당시 세계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낯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믿던 생명이 단지 변화와 적응을 통해 다듬어진 것이라 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은 단지 변화였고 그 변화는 생명을 더 경이롭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윈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갑니다. 종의 기원은 단지 과학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와 사유가 담긴 철학적 선언이기도 하네요. 그럼 시청자들을 위해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는 문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핵심 문장 하나를 직접 골라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이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자연은 멈추지 않는다. 생명은 고정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한 것은 사라진다. 이 문장은 책에 그대로 담겨있진 않지만 제 사유의 핵심을 대변합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단순한 과학서라기보다는 삶의 궤적과 깊이 맞닿아 있는 작품 같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어떤 경험과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인가요? 제 이야기는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1831년 제가 2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비글호라는 탐사선에 박물학자로 승선하게 되었지요.
그 항해는 5년간이나 이어졌고 저는 지구의 다양한 풍경과 생명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브라질의 밀림, 파타고니아의 바위산, 칠레의 지진, 갈라파고스의 작은 섬들. 그 모든 곳에서 제가 본 것은 질서가 아니라 차이였습니다. 같은 핀치세인데 섬마다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같은 조개인데 해안선의 위치에 따라 껍데기 색이 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같은 종이 이렇게 다른가? 이 차이는 우연인가? 아니면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항해가 다윈 선생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항해는 저에게 세상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사고의 경계를 넓히는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이후 제가 한 일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은둔적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신학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회 속에서 생명은 변하고 스스로를 적응시킨다라는 주장은 모독처럼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의 시간, 선생님의 내면에선 어떤 싸움이 있었나요? 제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족입니다. 특히 제 아내 엠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녀에게 제 이론은 혼란과 슬픔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과연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해도 되는 일인가? 그 고민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을 끌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제 이론이 방대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그것을 뒷받침할 유전학적 설명이 당시에는 부족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확실하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쉬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실험하고 가축을 교배하며 검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기원이 출간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솔직히 말해 내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1858년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는 젊은 생물학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레이 군도에서 연구한 진화론을 요약해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20년간 정리해온 자연선택 이론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날 저는 책상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생각보다 내가 너무 오래 주저했구나 라는 반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리스와 함께 이 이론을 공동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1년 만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습니다. 1859년 제가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결단은 선생님 개인에게도 과학사 전체에도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책이 출간된 직후 저는 전혀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비난 속에서 제 몸은 병들어 갔습니다. 신문은 저를 신의 자리를 찬탈한 자라 부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제 조상을 원숭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글을 진심으로 읽은 이들이 생겼고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한 인간의 외로운 질문과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군요. 예, 과학은 언제나 논리 위에 세워지지만 그 논리를 지탱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윤리, 고뇌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정들 덕분에 더 깊이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종의 기원은 단지 생물의 이론이 아니라 제가 내면에서 싸워 이긴 결과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책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에 기원하면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 개념을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이란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할 때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습니다. 그 변이 중 일부는 우연히 환경에 더 적합하고 그 개체는 더 잘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남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종 전체가 점점 그 방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선택입니다. 인간이 가축을 교배시키듯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이 그 환경을 통해 누가 남아야 할지를 가려내는 것이지요.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 문장이 제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여전히 적자 생존을 힘센 자가 이긴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저로선 늘 안타까웠습니다. 적자라는 말은 힘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극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몸집보다 털의 보온력이 중요합니다. 사막에서는 덩치보다 수분을 아끼는 능력이 중요하지요. 저는 결코 이 이론을 경쟁과 폭력의 논리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명은 환경의 요구에 대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자연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변화로 생명을 이끕니다. 또 하나, 인간은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는 말도 종종 회자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책의 본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인간과 유인원은 공통의 조상을 갖는다 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갈래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마치 사촌은 형제가 아니지만 같은 조부모를 공유하듯 말이지요. 진화는 위계가 아니라 계토입니다. 그리고 그 계통은 뿌리에서 갈라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종이 기원이 오늘날 생물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나요?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이 발전한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 질문은 제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유전의 메커니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론은 무엇이 변화하는가는 설명했지만 어떻게 변화가 유전되는가에 대해선 불완전했지요. 하지만 20세기 이후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고 DNA와 유전자라는 실체가 밝혀지면서 자연 선택은 훨씬 더 정교하게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제 이론이 수정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유전체 분석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화는 이제 가설이 아니라 생물학의 기초 언어가 되었습니다. 즉, 종의 기원은 진화 생물학의 출발점이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고전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 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종은 이렇게 생겼는가? 무엇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생명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바로잡고 싶은 대중적 오해가 있는 내용이 더 있다면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죠.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로 낮추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커다란 역사 안에 위치시키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이며 그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다. 이것이 제 이론의 본질입니다. 진화론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 존재의 우연성과 동시에 그 우연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놀라움을 함께 보여줍니다. 선생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과학자로 기억되시겠지만 당신 자신의 시선으로 돌아본다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자연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유 없는 패턴을 찾으려 애썼던 조용한 관찰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벌레를 모으고 식물을 노트에 그리며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신학자가 되길 바랐지만 저는 늘 자연 속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지요. 제가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의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그냥 두고 넘길 수 없었고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일 뿐입니다. 자연은 정지되어 있지 않다. 이 단순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당신의 이름은 이미 교과서와 사전, 수많은 과학 용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찰스 다윈으로서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합니까? 그들이 저를 확신에 찬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사람, 그리고 한 걸음씩 증거를 따라 움직인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긴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무지 속에서 확신하는 것보다 의심 속에서 질문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 문장이 과학뿐 아니라 삶 그 자체에도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확신은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지만 질문은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인간만이 타인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종의 기원은 단지 과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유효한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1859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생명은 고정되어 있는가? 끊임없이 움직이는가? 진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지구는 기후를 바꾸며 생명은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을 시도합니다. 저는 그저 이 책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 물음이 독자들에게 남는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 오늘 이 대화는 단지 과학적 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향한 순수한 시선, 그 질문을 놓지 않았던 한 인간의 사유가 이 책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마치며 선생님이 후대에 꼭 남기고 싶은 마지막 문장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은 유연함의 이야기이며 변화는 생존의 가장 오래된 언어다. 저는 이 문장을 독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기고 싶습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선생님의 진심이 이 대화를 통해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는 단지 생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고 바뀌며 더 나은 이해에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질문과 사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겸허함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온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종의 기원이란 책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존재의 기원을 묻는 가장 순수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대화를 계기로 여러분도 그 질문의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새로운 눈이 열릴지도 모릅니다.